안녕하세요. 주식 심화론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난이도가 낮은 레벨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격파하고 나면 그 다음 레벨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런 룰이 있구나, 혹은 조금 더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면 그 레벨을 또 격파하기까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게 되면은 결국 내 실력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마음에 그 게임은 다시 안 하게 되죠. 지금 우리 시장이 우리 투자자분들을 이런 시험대에 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포기가 아닌 내 실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 과정이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심화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교수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정말 매일같이 시험대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잠시 후에 오늘 시장과 관련된 강의 주제로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낙폭 많이 줄여가다가 또다시 주춤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황센터로 먼저 가볼게요. 네, 오늘까지 양시장이 연이틀 쉬어갑니다. 그래도 장중 낙폭만큼은 만회해 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줄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아랫꼬리를 달았고 현재 구간에는 0.8%대 하락, 지수로 봤을 때는 30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현재 구간에는 13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분봉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됐고요.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 오늘 출발 흐름이 부진합니다. 3036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 초반 10시에는 3000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2982선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뒤로는 V자형 반등을 그려내면서 낙폭을 줄여갔고요. 그래도 여전히 0.8%대 0.7%가량 조정받고 있고 현재 구간에는 30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연 이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8,400억 원, 외국인은 2,8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개인 홀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조 원 넘어서는 매수 규모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락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구간에는 서비스 업종이 가장 부진하고 유통업종이 현재 구간에는 가장 부진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오늘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성장주가 포함된 서비스 업종까지도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의약품 업종도 2%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건설과 증권 순으로 이렇게 1%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보험 그리고 은행 쪽 괜찮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험업종은 2%대 오름세, 은행업종도 오늘 오전장에 괜찮았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줄여가면서 강보합권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운수창고 업종 괜찮은데요. 이 안에 해운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는 화학업종, 이 안에서 LG화학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은행과 비금속 광물 순으로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늘장 IT 투톱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만큼은 줄여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1.7%가량의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오늘장에는 네이버까지도 부진한 모습 나타냅니다. 장중에는 5%대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 LG화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LG화학 측에서는 GM과 미국의 이 배터리 2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는 GM과의 협력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합의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4% 넘어가는 강세 흐름에 9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현대차, 기아차 흐름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아차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는 3.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 흐름 괜찮았던 포스코 오늘 현재 구간에도 0.4%가량의 오름세, LG전자까지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운 쪽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로 운임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쪽으로는 증권가에서 해운주의 주가 모멘텀이 남아있고 이번에 운임 상승 사이클은 2022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페노션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페노션은 장 중에는 21%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7,150원의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했지만 그래도 부진한 시장 속에서 10%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도 6,500원 선 넘어서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HMM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쪽으로는 추가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배재훈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공시가 나오고 있고 오늘 장 중에는 양 매수세 10%대 급등 흐름 이렇게 22,450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됐지만 그래도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한해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4%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3,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연이틀 밀려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낙폭은 줄여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0.7%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91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9조 원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통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출발 흐름 부진했습니다. 923선에서 출발됐고요. 마찬가지로 10시에 한 차례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907선까지 낮아지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V자형 반등을 그리면서 낙폭 줄여갑니다. 현재는 9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는 동일합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 기관은 7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홀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0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부진한 시장 속에서 HLB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00% 무상 증자에 대한 소식을 반영하기도 했죠. 오늘 장에는 장 중에는 8%대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도 6%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8만 원 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나란히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3%가량 내림세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더 부진합니다. 1.9%가량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시밀러로 임상 1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대 오름세로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반납하면서 되려 1.7%가량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12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2차 전지 쪽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단 그리고 2차 전지 쪽 컨텐츠까지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중소형 석유주가 강합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급등 때문인데요. 1년 10개월 만에 국제유가가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호재가 작용하게 됐습니다. 간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가 4%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데 관련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은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이렇게 업종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4%대 오름세고요. 7,520원에 거래되고 있고 미창석유라든지 대한그린파워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는 현재 구간 15%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까지 점검해 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둘러보고 왔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좀 잡혀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3020선까지 회복력을 보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3010선의 움직임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0.8%까지 빠졌던 나스닥 선물이 한 0.5%가량 하락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조금은 진정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금요일장의 종가까지 조금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낙폭 더 줄였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먼저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뭐 가공식품 포함해서 이 식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음식료주들의 영향력은 어떠할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 뭐 국제 곡물 가격 오른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뭐 옥수수, 대두 다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네. 저희 원자재 쪽으로는 사실 유가라든지 가장 먼저 좀 급등을 나타냈었던 이쪽으로만 좀 많이 봤었잖아요. 네네. 식품 가격 그 관련한 가격들이 얼마나 오른 건지 이거 차트로 좀 봐주세요. 네, 요즘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농수산물 뭐 팥값이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그 원자재 중에서 또 곡물 쪽에서는 옥수수를 봐야 된다. 이 옥수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먹는 거 이외에 사용되는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사료에도 들어간다고 예, 하고요. 어마어마한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 이 옥수수 같은 경우 큰 그림으로 보면은 2011년도 우리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네. 2011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하락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의 이 상승세 제가 계산하니까 한 85%, 86% 저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뭐 주식시장하고 봤을 때는 또 뭐 그 정도 조금 덜 올라온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 한 7, 8년 전의 고점을 이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요? 또 우리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하면 꼭 대두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죠. 대두 같은 경우는 옥수수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지만 얘는 밑에서 봤을 때 거의 한 77, 한 80% 올라온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우리 원자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요새는 우리 커피 얘기가 커피값 올린다는 얘기 안 하죠. 그 네. 보면은 커피 같은 경우는 그닥 많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네, 가격별로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커피값 올린다 이런 얘기는 아직 시장에서 안 나타나는 게 이 차트 보더라도 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면은 거의 말씀하신 2011년, 2012년의 최고점이요. 거기에 절반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로는 50%그 이상까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원자재 이 대시세의 이 식품, 곡물 가격의 상승세도 함께 좀 편승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궁금해요. 10년 동안 그토록 빠지던 그 국제 곡물 가격들이 최근 들어 반등하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 투기 세력들에 의한 게 가장 큰 겁니다. 어떠한 시장이든지 그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어요. 1차적인 건 투기 세력이고 두 번째는 결국 기후 변화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자꾸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농작물이 생산이 줄어들 수 있어. 네. 즉 농산물 피해 이러한 부분들이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물류 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선박 같은 경우를 많이 오히려 없애버렸는데 네. 의외로 또 중국 쪽에서 공급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갈등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재고를 쌓아놓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이러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떨 거냐라고 네, 했을 계속 때 가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 유동성, 이 유동성에 의해서 이 곡물 시장,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했죠. 네. 결국 이 돈에 의해서 뭐든지 뭐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돈 되는 거면 일단 올리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릴 만큼 올렸을 땐 그때는 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면서 꺾이는 게 이런 상품 시장이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연준이 가고자 하는 건 뭐예요? 초저금리와 유동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견조하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곡물 시장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더 이상은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들 시장도 다시 꼬꾸라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결국 연준의 그 방향을 스탠스를 네. 보면서 이들 쪽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보면 2월 중순부터 해서는 그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옥수수 가격은 2월 9일이 고점, 대두 가격은 또 2월 25일이 고점이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가 요동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이 역시 지금 추가 상승을 살짝 제한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금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식 시장도 지금 변동성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네. 어찌 보면은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변동 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팔고 싶은 욕구가 지금 강한 거예요. 네. 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이 곡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80% 올라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또 팔고 아니야 이거 더 갈 거야 하고 사고 이 매수 매도의 공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다시 추스리고 나면은 일정 부분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저희 그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뭐 작황 문제뿐만 아니라 유동성, 수급적인 요인이죠. 여기에 중국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면서 좀 다시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향방의 경우에는 역시 연준의 스탠스에 달려 있다는 점을 추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금리 인상이 올해 상반기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전망은 없잖아요. 거의 빠르면 하반기, 뭐 내년. 그렇다면 당분간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식품 업계에서는 그래서 관련한 한 제품 가격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밥상도 지금 비상이다, 밥상 물가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식품 가격을 올리는 게 통상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렇다면 음식료주의 그 영향력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뭐 기업에서는 뭐 햇반, 뭐 밥을 네. 올리려다가 또 못 올리고 이렇게 좀 눈치를 보게 되는데 오뚜기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도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얘를 오롯이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요. 마진이 약해지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네. 그러면 결국 이 분위기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제품 가격 반영을 못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반면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이 부분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이걸 또 우리 소비자가 그대로 또 부담이죠. 반영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부 제품은 올라가고 일부는 안 올라가고는 했지만 예. 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기업도 내가 살아야 할 부분이니까 지금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나면서까지 기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하게 되고 금리 인상하게 되면 주식시장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초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이러한 파티를 벌였는데 조금이라도 이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시차를 두고 크게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결국 우리 IMF 때도 엄청나게 호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시차를 두고 파산을 한 거예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그 호황인 상태에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 마지막 단계에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도 금리를 인상하면은 연말이나 내년쯤 하게 되면 결국 그 전에 많은 시그널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막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락 나오면 또 연준에서 아니야 하면서 또 이렇게 추스려주고 그러다 또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막 경착륙을 하게끔 유도하다가 결국에서 거기서 못 버티는 기업 아니 못 버티는 국가는 낮아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게 유럽이라고 자유로우냐 아니에요. 중국 굉장히 위태롭고요. 뭐 우리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어느 순간에 이러한 문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올 연말이나 내년쯤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런 금리 인상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식품 가격의 인상도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정 부분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네. 아직 라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도 2016년, 17년에 이제 마지막 인상이 있었고 오뚜기도 이번에 좀 여론 부담 때문에 철회했잖아요.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라면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가격 인상이 본격화하는 모습까지는 아니거든요.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를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미국이 용인하는 것은 일정 부분 더 올라가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게 하는 수도 있어요. 연준은 자기네들이 그걸 막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결국 중국을 손보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이러한 금리 인상을 유도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유가도 지금 64달러, 얘가 70달러 넘어가게 되면은 좀 위태로워요. 우리 과거에 참고 현상 해가지고 고유가, 뭐 고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강달러는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고유가의 고금리가 다시 한번 장착되게 되면 시장에 충격 갈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물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안게 되더라도 식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음식료주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밥상에 대한 부담감, 장 볼 때는 좀 있지만 그 부담에 대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음식료주를 투자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네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지금 차트 보면 전문가님 삼양식품도 이렇게 밀렸나 싶을 정도로 좀 조정 많이 받았고요. 뭐 라면 업계 3사가 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오뚜기만 제자리 지키고 있고요. 또 CJ 제일제당도 작년에는 비비고 햇반 때문에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각 종목들의 네.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세요. 네, 하나씩 우리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 어찌 보면은 10월 달부터 드라마틱하게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강하게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그들이 지금 대표주들 어찌 보면 뭐 삼성전자, LG화학,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은 그런 대로 지금 시장 횡보하면서 같이 버텨주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 막 떨어져 있어요. 고점에서 20, 3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체감 지수가 2,80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내 포트에 있는 수익률로 봤을 땐 지금 3,000이 아니라 2,800, 2,700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작년에 주도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지금 보자. 그러면서 좀 어찌 보면 선발대로 간 게 의류 쪽, 그 다음에 유통 쪽,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마트, 이런 네. 종목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음식료니까 또 음식료주는? 모든 종목이 다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오늘 나왔는데 그럼 한 종목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인데 먼저 한번 주봉 차트 볼게요. 자, 하이트진로 이 주봉 차트 보면 이 종목은 오히려 6월 달까지 3월부터 6월까지 드라마틱하게 더블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남들 막 치고 가는 그 시점에 얘는 오히려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같이 시장이 하락하는데 얘 일봉 차트 보면은 얘는 어때요?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자리가 결국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정배열 초입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안 올라간다 해도 이 이전 저점은 기본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면서 여기서 다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절반만 팔고 다시 이전 고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목이 위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발판 받고 올라가는 종목. 시장이 하락해도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종목은 왜 양봉 만들까? 결국 작년에 남들 갈 때 안 갔어요. 근데 얘가 분명히 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 실적 좋아. 그리고 이 두꺼비에 대한 이 뭐랄까 그 각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정배열 초입 구간 완전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수급도 한번 볼까요? 수급을 한번 보면 끝으로 네. 어때요? 그 연기금이 맨날 판다라는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왼수 같은 수급이 연기금이 들어오네요. 이 종목은 왜 살까?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라는 보험이 왜 이렇게 살까? 시장에 돈 없다는 투신이 왜 살까? 결국은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자리 보고 수급 보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해야지 결국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하이트질러는 실적 개선 기대감 봤을 때 올해 지금 자리가 실제로 PER 뭐 이런 기준으로는 싼 자리가 맞나요?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PER이 2.3배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가라는 것은 항상 수급 주체들이 움직이고자 할 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소외받았고 얘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두꺼비 상품 그게 지금 복고로 해가지고 진로이즈백이요. 그게 엄청나게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안 좋다는데 그래도 혼족이라 그러나 혼자 술 혼술, 마시는 분들 네, 그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있고 자꾸 개방화하잖아요. 개방했을 때 결국 이들 종목들이 부각되고 그리고 요번에 그 신세계 쪽에서 제주 소주인가 뭔가 제주도에 있는 그 소주를 또 좀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런 건 오히려 또 이쪽엔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정리해서 여쭤보게 되면 음식료주 안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만 움직인다. 그렇다면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식품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없다면 결국 이 시장에서도 버티기 어렵다.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군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100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들 중에 90개는 하락하고 10개는 그래도 계속 가요. 모든 게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안 갔던 가치 소외주들 이러한 것들이 그럼 다 가느냐?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들 종목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 그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시장은 아니야. 그러나 여기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어찌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좀 과제로 남는 시장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주제로 지금 시장의 또 큰 그림을 한 번 더 잡고 금요일장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두 번째 강의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죠. 네, 올해 시장의 첫 변곡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해석을 함께 들어볼게요. 올해 첫 시장에서 발생된 변곡점, 여기는 결국 1월에 나왔었던 그 고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1월 22일에 저희가 3,266선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다시는 그 숫자가 안 오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가까이 된 지금 시간에서는 이때를 변곡점으로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렇다면 변곡점이 발생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업종 차트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업종 차트 잘 보시면 1월 11일이었어요.
이때 전후로 해가지고 고점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죠. 이거 거래 네. 대금이 엄청나 60조, 62조 막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때 이 캔들이라든가 거래 대금 보고 저는 일단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예. 이 이후 추가적으로 이 고점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3월 달에 한번 이 가격대 가지 못하면 몇 년간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고 변곡점에 대한 시그널은 결국 이 2월 말일 날 장대 음봉, 양봉, 음봉 이게 나오고 지금도 여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틀 양봉, 지금 이틀 음봉. 네. 이렇듯 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 만들고 변곡을 보이는 급변동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밑에 보면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 이 20조를 나는 날이 줄어들어요. 자꾸. 네. 거래 대금이 줄어버린다라는 건 그만큼 작은 금액에도 변동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네. 작은 금액에도. 그러니까 조금만 사도 올라가고 조금만 팔아도 내려가고 이렇게 체질이 허약해진다라는 거고 이러한 여진이 제가 봤을 땐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지나면은 일정 부분의 뭐랄까 이 변곡이 마무리되면서 3월 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를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을 하나 그릴 텐데 지금 이 현재 자리 이게 우리 보통 6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60일 이평선 이 현재 자리에서 내가 선을 딱 거놓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건 얘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얘가 일단 60일 이평선을 지지해 줄 거예요. 근데 얘가 앞으로 한 20일 정도면 없어지고 이쪽으로 이제 캔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횡보야. 올라가질 못해.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눌러버리면서 60선을 하회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돼. 얘를 잡아먹으면서 위로 올라가 줘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내가 내 자리보다 밑에 있을 때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뭐 3266 치고 3300, 3400이 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 밑에 있는 이 20개 이상의 이 캔들이 결국은 올려주지 못하면서 여기서 횡보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여기 있는 물량들이 쏟아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고요. 결국 지금 박스 흐름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 네. 체크해야 될 부분 네. 오늘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잖아요. 네. 이 저점 깨면 안 돼요. 당분간. 2982선이요. 그렇죠. 이거를 또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깨버린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더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982선 오늘은 지켜주고 있는 저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야 또 3월에 다시 한번 또 이 1월에 만났던 그 고점을 또 확인해야 이렇게 두 가지 과제를 우리가 확인해야만 앞으로에 대한 향방이 조금 더 쉽게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앞으로를 점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1월까지의 상승 여력을 봤을 때 이때 끌어올렸던 그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지금 소멸된 것인가? 이거를 보면 앞으로의 향방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네네네. 1월까지의 힘은, 동력은 뭐였다고 보시는지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상승을 주도했던 게 뭔가?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변곡점이 나왔는데 이 변곡점 이후의 시장이 이 상승을 주도했던 이 요인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이 변곡 이후 상승합니다. 근데 이 상승 요인이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변곡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게 뭔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또 경기가 둔화되면서 각국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돈 풉니다. 지금 미국 1조 9천억 달러 지금 남아 있고요. 우리도 뭐 4차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준다고 하잖아요. 안 받아 보니까 그런 게 모르겠어요. 주는지 우리나라 여튼 자꾸 돈 풀어. 그럼 결국 이 돈 풀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왔고 결국 그 중심에는 뭐예요?
초저금리하고 풍부한 유동성,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던 게 초저금리하고 유동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유동성이 참 위험하다라는 게 우리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그때 돈 풀었던 거에 지금 거의 6배 이상을 풀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푸른 거지. 그러니까 제가 향후 시장이 잘못됐을 때 그 데미지가 생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라는 게 이 돈 푸른 거를 걷어들이게 되면 네. 그리고 엄청난 정부, 국가, 기업들의 부채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돈 못 버는 기업들 낮아빠질 수 있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게 좀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또 이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공매도입니다. 우리가 1년 이상 공매도를 묶어버리니까 이 큰 손들이 진짜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네. 다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깨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주식 좀 안다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은 진짜 뭐 현대차고 삼성전자고 그렇게까지 고점에 먹은 사람 없어요. 오히려 주식 전혀 모르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이 삼성전자가 이게 9만 원이 싼지 비싼지도 몰라요. 그냥 방송에서 10만 원 간다니까 그냥 더 사는 거지.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또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그러한 구역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 연준 문제입니다. 이 연준이 지금 이 비둘기파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상승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원인들도 있잖아요. 초저금리는 계속 기조가 이어질 거다. 연준의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돈풀기 정책도 사실상 각국에서 하고 있지만 물론 긴축 시그널이 보이긴 하죠. 네. 그리고 또 바뀐 게 있다면 공매도와 관련돼서 이제 5월엔 재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1월에 우리 시장을 올렸었던 요인들이 지금 좀 혼조 양상을 띠는 그런 지금의 분위기잖아요. 네네. 계속 그러면 이 상승은 이렇게 주춤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될지 3월에 시장 향방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좀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요인 하나하나 보면서 시장 한번 결론 지어보면 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책 던진 거는 이번이 이제는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코로나도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그러면 정리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초저금리와 금리 인상은 어찌 보면은 초저금리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고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높고요. 한 번, 두 번 금리 인상했다고 크게 데미지 입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을 주게 되어 있고 그게 누적되게 되면 오히려 국가 쪽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결국 이 공매도 하잖아요. 이제 5월 3일 날. 그렇죠. 그러면 아마 4월 중순부터는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둔화될 겁니다. 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주 이를 갈았고 결국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 시점부터 외국인들은 일단 투트랙 전략이에요. 공매도 치는 쪽 과감하게 치고 아까 얘기했던 저평가된 가치주 이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쌍방으로 아마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아주 혈안이 될 것 같아요. 즉 시장의 중심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공매도 이후에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제한적이고 엉클어질 가능성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있다라고 보고요. 네. 연준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 스탠스 계속해서 못 가지고 갑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 보이는 건 결국 연준에 대한 신뢰를 시장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휴, 아니야, 니네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보면서 이 변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준도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금리 인상 쪽으로 포커싱하면서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비책에 대해서는 지금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종목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주세요. 지금 아까 성장주들 너무 대시세를 이끌었었던 종목들은 조심하자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팁, 전략으로 듣겠습니다. 자, 이 변동성은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왜 다음 주는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 해가지고 좀 만기 쪽에서 변동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좀 어찌 보면 정리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3월 말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갖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고점에서 많이 물렸던 종목 아마 기술적으로 팡팡 뛰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게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한 시그널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매도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저점에서 가고 있는 종목들, 아까 하이트질러처럼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변동 줄 때 추매해도 돼요. 결국 그런 애들은 시장이 크게 변동 줘도 하락해도 거의 시장보다 비슷하거나 덜 빠져요. 네. 결국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가게 돼 있는데, 결국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 우리 관심 갖고요. 예. 제가 보고 있는 2021년도는 결국 어젠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인프라 투자 관련돼 가지고 시멘트, 건설, 그다음에 철강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일단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을 올 한 해 크게 볼 거는 건설 시멘트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종목이 있지만 결국 그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고 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찌 보면 투자 쪽으로 몇 달을 봐도 될 종목군이라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포인트로 건설과 건자재 쪽을 보신다고요? 시멘트. 아, 건설과 시멘트 쪽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살펴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 어렵네요. 계속해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다시 시장이 좀 더 힘을 내네요. 코스닥 920선까지 안착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도 이제 3030선 목전까지 낙폭 많이 줄여갑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주춤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도를 좀 줄입니다. 막판까지 조금 더 유의미한 변화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